모든 국가들이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현재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땅을 구매하려 하신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최근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생산 거점을 구축했던 한국의 수많은 대기업들이 도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지 공장들의 가동이 속속 중단됨에 따라 소비시장과 저임금 인력을 찾아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취약점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죠. 중국에서 부품을 수급했던 국내의 한 자동차 기업은 모든 생산 공정이 올스톱되는 위기를 겪었고, 이는 미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데 기초 의료품인 마스크조차 충분히 공급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하여 싸게 만들 수 없다면 과감히 생산을 포기하고 수입을 한다거나 보상만 있다면 언어와 문화 장벽에 아랑곳 않고 공장을 해외로 옮기기도 하는 소위 오프쇼어링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이 같은 현실은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해외로 진출한 자국 기업들을 리턴시키는 리쇼어링 붐이 한창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미국은 법인세율을 기존 38%에서 21%로 인하, 이전 비용 20% 지원, 일본의 경우 법인세율을 7%로 인하하고 도쿄, 오사카 등에선 각종 연구개발비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일자리를 창출하여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주요 전략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모든 나라들이 자급자족했던 시대로 퇴보한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한 외신에 따르면 특히 한국처럼 무역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우 거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소견을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한국은 투명한 정보 공개, 세계 최고 수준의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덕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안정적인 글로벌 생산 거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제조업 현장에서 증명됐는데요. 최근 GM과 벤츠, 폭스바겐 등 해외 여러 생산 시설을 가동 중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공장 중단율을 살펴보면 GM이 89.5%, 벤츠 88.9%, 폭스바겐이 60% 등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한국에서 6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의 가동 중단율은 고작 35.3%에 그쳤고, 그마저도 부품 수급 차질로 인한 일시 중단일 뿐 생산 인력의 문제로 가동을 멈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즉 코로나 이후 벌어질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중심에 설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진 셈이죠. 이 같은 결과는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일 명분이자 외국 기업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한 전문가에 따르면 기업들의 최근 동향은 외부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즉 비용보다 안전을 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가장 안전한 생산 거점임을 증명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이 메리트를 잃어가는 가운데 벌써부터 한국의 생산 기지 구축을 논의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한국의 우수한 FTA 네트워크를 꼽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지난 16년간 16개국과의 탄탄한 FTA망을 구축했고 추가로 3건의 발효 협정이 대기 중입니다. 또한 2022년까지 무려 70여 개국과의 FTA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유럽의 선진 시장과 FTA를 체결한 손꼽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이들 시장을 마치 내수 시장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또 다른 유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을 포착, 연구개발과 같은 핵심 공정과 IT 분야 등 고부가 가치 산업 중심으로 해외 기업 유인 전략을 구상 중이라 전했는데요. 다만 이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선 인센티브를 지금보다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내 기업 환경의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가장 안전한 글로벌 생산 거점이란 것을 한국 스스로 증명한 만큼 앞으로 벌어지게 될 코리아 프리미엄에 대한 전 세계의 러브콜은 벌써부터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최근 생활 방역으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뉴스에서 봤어. 다시 말하면 그들만이 각종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중국은 저물어 가고 있고 한국이 새롭게 뜨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 특히 한국이 너무나 유명해진 것이 사실이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게 아니라 중국에서 한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으로 보여져. 더 이상 해외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어졌다. 이해하지 못했던 점인데, 아무리 이익 때문이라지만 자국의 공장을 지으면
있었으면 더 안전했을 텐데 중국의 인력을 이용하는 것은 꽤 안 좋은 선택이었다. 조만간 전 세계에 공황이 올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걸. 실업률이 더 올라가기 전에 하루빨리 기업들이 돌아와야 해. 정부에서 세금을 면제해줘도 그만큼 일자리가 늘고 노동자들이 세금을 내줄 테니 모두가 좋을 거야. 한국에 공장을 짓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그것도 안전하다고 100% 보장이 안 되니까. 리슈어링 하려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면 왜 돌아오려는 걸까? 중국이나 여기나 상황은 매한가지. 결국 명분은 경제 살리기가 되겠군. 나쁜 선택은 아니다. 미국 전체에 락다운이 걸렸으니 더 안전한 한국으로 가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가동할 수 있는 공장이 있다면 전부 의료장비 생산에 투입하자. 결국 한국의 방역 성공은 해외에서의 희망이 되었다. 여러모로 한국은 칭찬받아 마땅하고 그만큼 투자가 늘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듯. 기업들은 돈만 바라보지 말고 더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해.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해외 진출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됐지? 한국의 행동력과 유연성은 지금껏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것들이었지. 미국은 세금을 전혀 받지 않고서라도 한국 의료 기업을 들여와야 한다. 언제 상황이 종료될지 모르니 일단 경제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 공장의 폐쇄는 적극 찬성한다. 다시는 중국 좋은 일은 하지 말았으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양의 금속 활자가 세계 최초라고 자부하고 있던 서양 학자들의 뒤통수를 쳐버린 한국의 문화재. 고려시대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책으로 인해 사실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는 놀라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양 금속 활자가 실은 한국 기술을 모방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직지심체 요절을 구경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지심체 요절을 가져가버린 프랑스가 손에 꼭 쥔 채 전시를 위한 대여조차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초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우리 문화재가 우리 땅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놀랍게도 직지심체 요절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한국의 금속 활자본이 한국 내에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을 소유한 나라는 프랑스가 아닌 한국이 되는 셈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독일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발명. 구텐베르크가 1455년경 완성한 42행 성선은 오랜 기간 동안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2년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본을 제작한 것은 한국이다 라는 발표가 세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이 엄청난 발견을 한 것은 한국인 역사학자인 박병선 박사. 그녀는 서울대를 졸업한 후 1955년 한국 여성 최초로 프랑스 유학 비자를 받아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은 박병선 박사는 1967년부터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학을 떠나기 전 대학 은사인 이병도 전 서울대 교수가 병인 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한 우리 도서가 많으니 기회가 닿으면 한번 찾아봐라 라고 부탁했던 대로 프랑스에 있는 한국의 고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서로 일하며 틈틈이 장서들을 뒤지던 그녀는 결국 동양문헌실에서 먼지 덮인 한 권의 책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직지심체요절 학원입니다.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정식 서명을 가진 직지심체요절은 고려의 승려인 백운화상 경안스님이 선불교에 대한 고승의 가르침을 뽑아 엮은 내용을 고려시대인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한 책으로 189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한 프랑스 외교관으로 한국에 와있던 콜랭드 프랑시 대리공사가 수집품 중 하나로 사들인 후 프랑스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는 1900년에 열린 파리 만국 박람회 한국관에 이 책을 전시한 후 1911년 보석상이자 골동품 수집가인 앙리 베베르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소유자가 된 앙리 베베르는 세상을 떠나면서 직지심체요절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하라는 유언을 남겼고 그 유언에 따라 직지심체요절은 1950년경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후 도서관 한기퉁이에서 잊혀져 가던 책을 박병선 박사가 다시 찾아낸 것입니다. 그 고서를 꼼꼼히 살펴본 박병선 박사는 마지막 장에서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을 쇠를 부어 만든 글자로 찍어 배포하였다는 글귀였습니다. 즉 고려시대인 1377년에 간행된 직지심체요절이 금속 활자로 찍어낸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까지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받던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선 기록이었습니다. 그 후 박병선 박사는 직지심체요절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5년간의 노력 끝에 모든 준비를 마친 박병선 박사는 마침내 1972년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 도서회해 기념 도서 전시회에 직지심체요절을 출품하고 그 책이 고려시대의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다는 사실을 수많은 서양
서양학자들 앞에서 입증했습니다. 당시 서양학자들의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양의 작은 나라에 불과한 한국이 서양보다 먼저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박병선 박사에게 마구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네스코는 직지심체 요절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라는 사실을 공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구텐베르크보다 75년가량이나 앞서 금속 활자 인쇄술을 창안하여 실용화한 것은 세계 문화사의 중요한 새 사실이다 라고 설명하며 우리는 교과서, 백과사전 등 모든 세계 문헌을 정정하도록 통보, 조처할 의무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박병선 박사의 노력 덕분에 마침내 고려 금속 활자가 세계 최초라는 것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직지심체 요절은 이후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이 고서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약탈문화재가 아니라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 법규상 한국에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이 여러 차례 직지심체 요절의 대여를 요청했음에도 프랑스 측에서 한국으로 보냈다가 반환이 늦어지거나 한국에서 압류해버리면 어쩌냐고 꺼려하며 응하지 않고 있어서 한국 내에서는 단 한 번도 전시된 적이 없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단 소중한 우리 문화재임에도 프랑스가 움켜쥐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2020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지냈고 각종 국공립박물관 평가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박상국 동국대 석좌 교수가 남명천하 상송증도가 세계 최초 금속 활자본의 탄생이라는 책을 발간하며 놀라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 요절보다 138년이나 앞선 금속 활자본인 남명천하 상송증도가가 사실은 국내에 실존한다. 게다가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기까지 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남명천하 상송증도가는 문헌상으로만 남아있어 세계 최초라고 공인받지 못하던 금속 활자본인데 알고 보니 이미 그 실물이 국내에서 보물로 지정될 정도로 잘 알려진 책이라니 대체 무슨 영문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복잡한 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남명천하 상송증도가 줄여서 남명증도가라 불리는 이 서적은 당나라 승려 현각이 지은 선종의 지침서인 증도가의 구절마다 송나라 남명성사 법천이 그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 쓴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 금속 활자본으로 간행했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금속 활자본은 현재 소실된 상태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현존하는 남명증도가는 10여 종인데 그 책들 모두가 금속 활자본의 내용을 다시 나무판에 새겨 찍어낸 목판본이라고 판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10여 종의 책들 중 보물로 지정된 것은 삼성출판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삼성본과 공인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공인본으로 두 책은 동일한 목판으로 찍어낸 동일본으로 여겨졌습니다. 현재 삼성본과 공인본을 포함한 총 4권이 같은 목판으로 찍어낸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박상국 교수는 동일본으로 알려진 4권의 책을 검토해본 결과 공인본은 금속 활자본이고 다른 3권은 목판본으로 각기 다른 판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공인본은 나무판이 아닌 금속 활자로 찍어낸 책이라는 것입니다. 박상국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남명증도가 공인본 소장자는 공인박물관을 설립한 원진 스님으로 스님은 2012년에 공인본은 1239년에 최이의 주도로 인쇄한 금속 활자본이니 국가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공인본은 금속 활자본이 아니라 목판본이다. 1984년 보물로 지정된 삼성본과 동일본으로 그보다 늦게 찍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판정했습니다. 그 후 문화재위원회는 공인본이 삼성본의 후세본이라는 점에서 원래 보물 758호였던 삼성본을 보물 758-1호로 변경하고 공인본을 보물 758-2호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삼성본의 아류 취급을 받으며 목판본으로 낙인 찍힌 공인본! 이 결과가 속상했던 원진 스님은 공인본이 최초의 금속 활자본임을 증명하려 애썼으나 학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원진 스님은 박상국 교수에게 문화재위원회가 잘못 판단했으니 재감정을 해달라고 의뢰했고 박상국 교수는 이참에 목판본임을 확실히 밝혀서 스님의 고집을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의뢰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책을 살펴보기 시작한 박상국 교수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인본의 곳곳에서 목판본이 아닌 금속 활자본 특유의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볼수록 공인본에는 금속 활자본이 아니고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특징들이 보였다. 너덜이라 불리는 쇠찌꺼기와 글자 회계 탈락 등 초창기 금속 활자 주조 기술의 미숙으로 생긴 흠결이었다. 또한 목판본인 삼성본에 나타나는 나무태의 흔적이 공인본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공인본의 활자에는 쇳물 찌꺼기의 흔적이 그대로 보이지만 동일본이라는 삼성본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박상국 교수는 얼핏 보면 두 판본의 글자가 비슷해 보이지만 확대해서 보면 다르다. 금자의 경우 공인본에서는 윗부분이 사람 인자지만 삼성본에서는 들 입자다. 개자 역시 두 판본이 완전히 다르다. 공인본에는 초창기 금속 활자의 주물 기술 미숙으로 인해 필회계의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획이 탈락한 글자들이 많다. 이런 판독이
어려운 글자들을 덧칠해서 가필한 흔적들이 있는데 이 가필이 잘못된 경우가 있었다. 후세본인 목판본, 삼성본에서 이런 잘못된 가필을 수정한 글자들을 볼 수 있다. 공인본에는 활자가 움직인 모습이나 이중으로 인쇄된 흔적이 나타난다. 나무를 매끈하게 다듬어 찍어낸 목판본이라면 이런 인쇄 상태일 리 없다. 금속 활자는 조판 때 글자가 회전한 채로 인쇄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공인본에서 제법 보이는 뒤집힌 일자가 있다. 삼성본을 찍을 때 이 뒤집힌 일자를 바로잡은 것도 있지만 그대로 둔 것도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공인본이 금속 활자임을 알 수 있다. 등의 근거를 통해 사람이 한 글자씩 조판에서 찍는 금속 활자본의 특징을 지닌 공인본과 양질의 나무판에 글자들을 가지런히 새겨 제작하는 목판본의 특징을 지닌 삼성본의 차이를 비교하며 공인본과 삼성본은 완전히 다른 판본이다. 이 두 책이 동일본이라고 판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위원회는 대체 왜 공인본을 삼성본과 동일본인 목각본이라고 판단했던 것일까요?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는 남명증도가의 책 말미에 붙어있는 발문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발문은 고려시대 무신정권 최고 권력자 최희가 이 책의 간행 의도를 적은 글인데요. 그 내용은 남명증도가가 널리 유통되지 않자 기술자들을 모집해서 기해년 1239년 주자본 금속 활자본을 중조 거듭 인쇄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발문에 중조 주자본이라는 구절을 지금까지는 금속 활자본을 본보기 삼아 다시 목판으로 제작했다는 뜻으로 풀이해 왔습니다. 공인본보다 먼저 발견된 삼성본이 금속 활자본을 본떠 목판을 만든 후 다시 찍은 목판본이다 보니 그 권말에 붙어있던 최희의 발문을 목판본을 간행하며 쓴 글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와 똑같은 발문이 붙어있는 공인본 역시 삼성본과 동일한 목판으로 찍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2014년 10월 박상국 교수가 한학자인 이정섭 선생에게 이 구절을 보여주며 해석을 부탁하자 이정섭 선생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주자본 즉 금속 활자본으로 다시 주조한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한문 전공자들도 같은 의견이었으며 중국 역사학자인 순인강 저장대 교수 역시 발문에 목판본이라는 언급이 없으니 다시 금속 활자본으로 간행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합니다. 손환일 서화문화연구소장도 2017년 남명천하 상송증도가 공인본에 나타난 금속 활자본의 특징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최희의 발문에 등장하는 조주는 금속 활자 주조의 의미다. 목판본의 경우 고려사 등의 사설을 보면 조주가 아니라 조판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국 교수는 이와 관련해 공인본과 삼성본의 마지막 장을 보면 발문의 글자 크기도 눈에 띄게 다르다고 지적하며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최희가 최초의 금속 활자본의 탄생 기념으로 기록을 남겼을 것이다. 금속 활자본을 본떠 목판본을 만드는 것은 당시에는 현대의 복사본만큼이나 가장 쉬운 간행 방법이었는데 거기에 기념을 위한 발문을 써줄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재위원회는 최희의 발문을 잘못 해석한 것 때문에 공인본이 삼성본보다 후대에 인쇄된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 쇳물 찌꺼기 등 금속 활자 특유의 흠결을 보고 이미 여러 번 찍어 낡아버린 삼성본의 목판을 가지고 공인본을 인쇄해서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최희가 남명증도가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공인본을 간행하게 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책의 마지막 장에 발문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삼성본은 이 공인본을 보고 목판으로 만들어 찍은 것이니 오히려 삼성본이 공인본의 후쇄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박상국 교수의 연구 내용이 정론으로 자리 잡을 경우 현재 직지심체 요절이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는 타이틀을 남명증도가 공인본이 가져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금속 활자를 발명한 한국이 드디어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에서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한 구텐베르크에 비해 무려 216년이나 앞선 기록입니다. 한국이 서양보다 훨씬 먼저 금속 활자본을 만들었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몇몇 서양학자들은 구텐베르크가 실은 한국에서 건너온 금속 활자를 참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셰필드 대학의 존 홉슨 국제관계학 교수는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라 일컬어지는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술은 한국의 고려 금속 활자를 모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헌 연구가인 폴 니던 박사와 물리학자인 블레즈 아킬라 아카스 박사 역시 한국의 금속 활자 인쇄술이 서양으로 전파됐다. 당시 한국에서 중국, 중앙아시아, 이란을 거쳐 유럽과 독일에 이르는 비단길과 한국에서 몽골, 남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과 독일에 이르는 초원길을 통해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활발히 교류됐다. 금속 활자 인쇄술도 이 길을 통해 독일에 전해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일명 활자로드에 대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학자들은 그때 서양으로 전파된 동방 문물들은 독일 라인강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는데 구텐베르크의 인쇄 공장이 있었던 마인츠는 바로 라인강에 인접해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구텐베르크는 자연스럽게 동양 문물을 접하고 당시 최첨단 기술인 한국의 금속 활자
인쇄술을 습득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양 역사를 완전히 바꿔